여러분, 안녕하세요. 대한민국 최고의 금융 크리에이터, 폰지노믹스입니다. 오늘 이 이야기는 여러분의 경제적 지혜를 한 단계 업그레이드하고 부의 축복을 끌어당기는 열쇠가 될 겁니다. 이 귀한 통찰력을 놓치고 싶지 않다면 지금 바로 구독 버튼을 눌러 여러분의 미래에 투자하세요. 아는 만큼 보이고 보이는 만큼 얻는 법이니까요. 자, 본론으로 들어가죠. 역사상 가장 유명하고 거대한 사기극 하면 뭐가 떠오르시나요? 번쩍이는 금괴? 시커먼 석유? 아니면 월스트리트의 복잡한 주식? 전부 틀렸습니다. 정답은 바로 우표입니다. 네, 편지 붙일 때 쓰는 그 우표요. 너무 어이없어서 웃음이 나오죠? 하지만 이 황당한 우표 이야기는 수많은 평범한 가정을 나락으로 떨어뜨렸고 수백만 달러를 집어삼켰으며 오늘날 우리가 아는 모든 금융사기극에 자신의 이름을 남겼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폰지 사기라고 부릅니다. 하지만 1920년 그때 사람들에겐 그저 폰지 씨의 기막힌 사업이었을 뿐이죠. 도대체 왜 사람들이 이 남자에게 전 재산을 갖다 바치기 위해 길게 줄을 섰는지 이해하려면 100년 전 그 시대로 들어가 봐야 합니다. 이웃집 아줌마가 아랫집 김씨가 돈을 2배로 불렸대라고 속삭이는 소리가 들리는 세상. 아메리칸 드림의 지름길을 찾아 헤매는 이민자들이 넘쳐나는 세상. 그리고 합리적인 이성보다 나만 뒤처지면 어떡하지? 라는 포모, 즉 소의 공포감이 훨씬 더 강력했던 세상. 어딘가 지금 우리 모습과 섬뜩할 정도로 닮아있지 않나요? 이 모든 광기의 중심에는 찰스 폰지라는 남자가 있었습니다. 1903년 주머니에 단돈 $2 50센트를 들고 미국 땅을 밟은 이탈리아 이민자였죠. 그 스스로도 인정했듯이 그의 젊은 시절은 그야말로 엉망진창이었습니다. 이런저런 직업을 전전했고 때로는 사기를 치고 때로는 실패했으며 늘 빈털터리 신세였죠. 수표를 위조해서 감옥살이까지 했고 심지어 캐나다 국경에서 불법 이민자를 미립국시키다 걸리기도 했습니다. 그는 월스트리트의 거물도 천재 수학자도 아니었어요. 그냥 누가 봐도 말 잘하고 매력적인 사기꾼, 한마디로 약장수였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이 희망에 목말라 있을 때 그럴싸한 매력은 엄청난 힘을 발휘합니다. 그리고 1차 세계대전이 끝난 직후의 미국은 바로 그런 절망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때는 1919년. 지긋지긋한 전쟁이 막 끝났고 스페인 독감 팬데믹으로 수백만 명이 죽어나갔습니다. 지금 우리가 겪은 코로나 팬데믹 직후의 혼란과 비슷하다고 상상하시면 됩니다. 더 나은 삶을 꿈꾸는 이민자들이 미국으로 쏟아져 들어왔죠. 폰지가 정착한 보스턴시는 야망 하나만 들고 온 이탈리아, 아일랜드, 동유럽 이민자들로 북적였습니다. 주식시장은 화랑이었지만 그들 같은 평범한 노동자 계층에게는 다른 세상 이야기였어요. 그들은 상점에서, 공장에서, 항구에서 일했습니다. 흙수저가 금수저가 되는 것은 고사하고 하루하루 먹고 살기 바빴죠. 모두가 이 지겨운 노동의 굴레를 단번에 뛰어넘을 인생 역전 치트키를 원했습니다. 바로 그때 보스턴에 $100를 단 45일 만에 $150로 만들어주는 남자가 있다는 소문이 속삭임처럼 퍼져나갔습니다. 사람들은 귀를 기울이기 시작했습니다. 폰지의 사기 수법은 그 단순함에 있어 천재적이었습니다. 적어도 건너들은 사람들에게는 그렇게 보였죠. 그는 투자자들에게 국제 우편 시스템의 허점을 발견했다고 말했습니다. 전쟁 후 각국의 환율은 극심한 혼란 상태였는데 이걸 이용하자는 거였죠. 이론상 국제 반신 우표권이라는 것을 싼 값에 유럽 국가에서 대량으로 사들인 다음
미국에서 더 비싼 미국 우표로 교환하면 차익이 생긴다는 논리였습니다. 그는 이걸 차익거래, 즉 아비트라지라고 불렀습니다. 환율 차이로 보장되는 무위험 수익. 마치 우리가 김치 프리미엄을 노리고 해외 거래소에서 코인을 사서 국내 거래소에 파는 것과 비슷한 논리죠. 이웃집 아저씨가 이 복잡한 메커니즘을 이해했을까요? 천만에요. 그럴 필요도 없었습니다. 그들의 귀에 들린 것은 핵심, 즉 결론뿐이었으니까요. 폰지에게 투자하면 45일 만에 50% 수익, 90일이면 원금이 2배가 된다. 이 소문이 어떻게 퍼져나갔는지 상상해보세요. 동네 이발사가 재미삼아 $10를 투자했는데 6주 뒤에 진짜 $15를 들고 나타납니다. 그는 이발 의자에 앉은 손님들에게 신나게 자랑하죠. 가게 주인이 $100를 넣었다가 $150를 손에 쥐고는 길 건너편 가족에게 이 대박 정보를 알려줍니다. 남편과 사별한 부인이 평생 모은 삼짓돈을 투자했는데 돈이 2배로 불어나는 걸 보고는 성당 친구들에게 간증하듯 이야기합니다. 각각의 성공담이 전설을 증폭시켰습니다. 아무도 그 빌어먹을 우표권의 세부사항 따위는 신경 쓰지 않았어요. 그들이 신경 쓴 건 오직 하나, 바로 자기와 똑같은 평범한 사람들이 갑자기 부자가 되고 있다는 팩트였습니다. 수십 년간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살던 동네에서 나만 소외된다는 공포감, 즉 포모는 압도적이었습니다. 옆집 철수가 저축액을 2배로 불렸는데 내가 안 하고 버틸 수 있을까요? 폰지는 굳이 광고할 필요도 없었습니다. 투자자들이 알아서 최고의 영업사원이 되어주었으니까요. 1920년이 되자 보스턴의 스쿨 스트리트에 있는 그의 사무실 앞에는 현금 뭉치를 든 남자와 여자들이 장사진을 쳤습니다. 그는 다른 도시에도 지점을 열었죠. 전성기에는 하루에 $100만, 지금 가치로 환산하면 하루에 수백억 원에 달하는 돈을 끌어모았습니다. 한때 그를 사기꾼 취급하던 은행들은 이제 그와 거래하려고 안달이 났고 신문들은 그를 우표 몇 장으로 세계 금융 시스템을 농락한 천재, 금융의 마법사라고 치켜세웠습니다. 물론 그 천재성은 신기루에 불과했습니다. 폰지는 실제로 우표권을 대량으로 산 적이 거의 없었습니다. 애초에 그가 약속한 수익을 감당할 만큼의 우표권이 전 세계에 존재하지도 않았죠. 대신 그는 새로운 투자자의 돈으로 기존 투자자에게 수익금을 지급하는 전형적인 돌려막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고전적인 사기 수법이죠. 하지만 여기서 가장 아이러니한 부분은 폰지 자신조차 어쩌면 이 모든 것을 진짜로 만들 수 있을 거라고 믿었던 것처럼 보인다는 점입니다. 그는 나중에 자백하면서 계속해서 이 수학 공식을 해결할 수 있을 거라고, 언젠가는 장부를 맞출 수 있을 거라고 스스로를 설득했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수학은 꿈을 위해 현실을 왜곡해주지 않습니다. 더 많은 사람이 투자할수록 구덩이는 더욱 깊어질 뿐이었습니다. 그를 믿었던 가족들에게는 이 모든 것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본 것은 진짜 현금이 든 봉투, 약속된 날짜에 정확히 지급되는 수익금, 그리고 수익을 자랑하는 진짜 이웃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은행이나 정부 프로그램보다 훨씬 더 잘 작동하는 것처럼 보이는 시스템을 목격했습니다. 그리고 어떤 의미에서는 그 모든 것이 무너지기 전까지는 그들의 생각이 틀리지 않았습니다. 1920년 여름, 찰스 폰지는 더 이상 한 개인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하나의 사회 현상이었습니다. 보스턴 사무실은 매일 아침 현금 봉투를 든 평범한 사람들로 아수라장이었죠. 신문은 그를 금융 마법사라 불렀고 특히 이민자 사회에서는 영웅으로 떠받들어졌습니다. 기득권 시스템을 이겨낸 이탈리아인, 자신들과 같은 흑수저도 아메리칸 드림을 이룰 수 있다는 살아있는 증거였죠.
한때 그를 사기꾼 취급했던 은행들은 이제 그와 거래하기 위해 줄을 섰고 심지어 회의적이던 기자들조차 경외심이 담긴 기사를 썼습니다. 그럴 만도 했죠. 실제로 투자자들은 돈을 받고 있었으니까요. 이 광기의 절정에서 폰지는 하루에 약 100만 달러, 현재 가치로 수백억 원을 끌어모았습니다. 상상해보세요. 공장 노동자들이 그의 사무실에 줄을 서기 위해 조퇴하고 상점 주인들은 이 기회를 놓칠세라 가게 문을 닫습니다. 과부들은 평생 모은 돈을 들고 오고 온 가족이 긁어모을 수 있는 모든 돈을 합쳐 투자합니다. 저녁이 되면 이웃들이 모여 서로의 수익을 비교합니다. 나는 200달러 넣고 6주 만에 300달러 받았어. 나는 1000달러 넣고 석 달 만에 2배가 됐지. 이 속삭임은 뜬구름 잡는 소리가 아니었습니다. 손에 쥔 현찰이었고 제때 배달된 돈 봉투였으며 이 시스템이 작동한다는 명백한 증거였습니다. 평생 은행에서 존중받아 본 적 없는 노동계층 이민자에게 폰지의 악수는 은행가의 서명보다 더 큰 의미를 가졌습니다. 하지만 수학적으로는 이미 불가능한 게임이었습니다. 나중에 수사관들이 계산한 바에 따르면 그가 약속한 수익의 아주 일부라도 지급하려면 수억 장의 국제 반신 우표권이 필요했습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전 세계에 유통되던 우표권은 3만 장도 채 되지 않았습니다. 폰지는 우표권을 대규모로 사들이는 것이 전혀 아니었습니다. 그는 돈을 재활용하고 있었을 뿐입니다. 새로운 투자자에게서 현금을 받아 초기 투자자에게 지급하며 매일 높아지지만 기초는 전혀 없는 탑을 쌓고 있었던 겁니다. 균열은 작은 곳에서부터 시작됐습니다. 베런스지의 창립자이자 절대 바보가 아니었던 클래런스 베런이라는 금융분석가가 1920년 7월 당연한 의문을 제기합니다. 만약 폰지의 시스템이 진짜라면 왜 유럽의 그 누구도 똑같은 기회를 발견하지 못했는가? 왜 경쟁자가 들끓지 않는가? 더 중요하게 베런은 폰지 자신이 이 기적 같은 사업에 투자하고 있지 않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90일마다 돈을 2배로 불릴 수 있다면 왜 다른 사람의 돈이 필요하겠습니까? 보스턴 포스트지는 의심의 씨앗을 뿌리는 회의적인 기사들을 연재하기 시작했습니다. 규제 당국도 주목하기 시작했습니다. 미국 우정청은 폰지가 유의미한 수량의 우표권을 구매한 적이 없다고 확인해 주었습니다. 은행들은 조용히 고객들에게 경고하기 시작했고 그의 초기 투자자들 중 일부조차 걱정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그때는 이미 폰지를 멈추기엔 너무 늦어버렸습니다. 군중은 계속 몰려들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아이러니의 정점을 찍습니다. 의심이 퍼져나간 후에도 사람들은 계속해서 돈을 갖다 바쳤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웃들은 여전히 현금 봉투를 손에 쥐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어쩌면 위험할지도 몰라. 하지만 만약 진짜라면, 우리만 바보처럼 기회를 놓치는 거라면 그 소유에 대한 두려움, 모든 시대의 거품을 만드는 바로 그 심리가 경고등이 빨갛게 번쩍이는 와중에도 이 기계를 계속 돌아가게 만들었습니다. 무대 뒤에서 폰지 자신은 나선형으로 추락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매사추세츠 렉싱턴의 에어컨과 온수 수영장, 하인들까지 갖춘 대저택을 구입했습니다. 최고급 자동차와 맞춤 정장을 과시했죠. 하지만 동시에 그는 이 시스템이 무너지지 않도록 필사적으로 노력하고 있었습니다. 계좌 간에 돈을 옮기고 은행에 대출을 구걸하고 기자들에게 뇌물을 주며 우호적인 기사를 쓰게 했습니다. 모든 사기꾼처럼 그는 시간이 조금만 더 있다면 모든 것을 진짜로 만들 수 있을 거라고 스스로를 설득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란 그가 갖지 못한 단 한 가지였습니다. 1920년 7월 말 주 정부 수사관들이 들이닥쳤습니다. 그들은 그의 장부를 조사했고
배런이 의심했던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대규모 우표권 구매의 증거는 없었고 그의 계좌를 통해 흐르는 수백만 달러를 설명할 수 있는 기록도 전무했습니다. 보스턴 포스트는 결정타를 날렸습니다. 폰지가 약속을 지키려면 1억 6천만 장 이상의 우표권이 필요하지만 실제 유통량은 수만 장에 불과하다는 폭로 기사였죠. 환상은 산산조각 났습니다. 패닉이 퍼졌습니다. 한때 투자하기 위해 줄을 섰던 군중은 이제 돈을 인출하기 위해 줄을 섰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마지막 아이러니가 펼쳐집니다. 폰지는 투자자들의 요구에 따라 돈을 즉시 내주며 폭풍을 잠재우려 했습니다. 그는 자신이 지급 능력이 있음을 증명하려는 희망으로 돈을 달라는 모든 사람에게 현금을 건넸습니다. 잠시 동안은 효과가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돈을 들고 떠나자 군중은 환호했습니다. 하지만 수확은 무자비했습니다. 일주일도 채 안 되어 인출 요구가 그의 계좌를 바닥냈습니다. 탑은 무너졌습니다. 1920년 8월 11일 찰스 폰지는 체포되었습니다. 그때까지의 피해는 어마어마했습니다. 투자자들은 약 1,500만에서 2천만 달러를 쏟아부었는데 이는 오늘날 가치로 2억 달러, 우리 돈으로 2,500억 원이 넘는 금액입니다. 모든 것이 정리되었을 때 대부분의 돈은 사라지고 없었습니다. 폰지의 약속에 모든 것을 걸었던 수천 가구, 특히 가난한 이민자 가정들이 파산했습니다. 누군가는 집을 잃었고 다른 이들은 사업체를 잃었습니다. 많은 이들에게 부유함의 꿈은 절망 속에서 끝났습니다. 찰스 폰지의 체포는 그의 사기극뿐만 아니라 그를 믿었던 수천 가족의 환상도 끝장냈습니다. 법원은 그가 받은 수백만 달러 중 극히 일부만 남아있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투자자들은 기껏해야 투자금의 몇 푼 정도만 돌려받았을 뿐입니다. 은행보다 그를 더 신뢰했던 많은 이민자들에게 그 경험은 파멸적이었습니다. 그들은 단지 돈만 잃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희망을 잃었습니다. 하지만 폰지 자신은 아이러니에 대한 감각을 결코 잃지 않았습니다. 재판에서 그는 누구도 속일 의도가 없었으며 시간이 조금만 더 주어졌다면 모든 것을 성공시킬 수 있었을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어떤 면에서는 그 자신도 거의 그렇게 믿고 있었죠. 그는 몇 년간 감옥살이를 했지만 출소 후에도 사기 행각에서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플로리다에서 가치 없는 땅을 귀중한 부동산으로 속여 파는 새로운 사기를 시도했죠. 그는 점점 더 절박한 아이디어들 사이를 오갔습니다. 결국 그는 이탈리아로 추방되었고 브라질로 건너가 말년을 빈털터리에 병들고 있는 채로 보냈으며 1949년 한 자선병원에서 사망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이름은 죽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불멸이 되었죠. 그의 패턴을 따르는 모든 사기, 즉 새로운 돈으로 오랜 약속을 지불하고 환상 위에 신뢰를 쌓고 이웃들이 모두가 부자가 되고 있다고 속삭이는 모든 계획은 이제 폰지 사기라고 불립니다. 아이러니컬하게도 그가 이런 사기를 친 최초의 인물은 아니었고 확실히 마지막도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이름이 남은 이유는 그가 그 심리를 너무나 완벽하게 구현했기 때문입니다. 폰지의 천재성은 수학에 있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인간의 두려움과 탐욕을 이해하는 데 있었습니다. 그는 사람들이 우표권 따위에는 관심이 없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들은 이웃이 하는 말에 신경 썼습니다. 소외되는 것을 두려워했습니다. 자신들을 배제했다고 느끼는 시스템에서 앞서 나가는 것에 목말라 있었습니다. 그 심리는 결코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2008년 버니 메이도프는 역사상 가장 큰 폰지 사기를 저질러 투자자, 자선단체, 유명인들로부터 수십억 달러를 훔쳤습니다.
그의 수법은 폰지보다 더 단순했습니다. 그는 시장 상황과 상관없이 매달 꾸준하고 일관된 수익을 약속했습니다. 전문가여야 할 은행가, 헤지펀드, 심지어 대학들까지도 그에게 돈을 맡겼습니다. 왜냐하면 그 수익률이 안전해 보였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수학을 무시하고 위험 신호를 무시했습니다. 포기하기에는 너무 좋아 보이는 것을 놓치는 것이 두려웠기 때문입니다. 똑같은 패턴이 오늘날 더 작고 화려한 포장지로 나타납니다. 바로 지금 우리 주변에서요. 코인 시장에서는 수많은 토큰 사기와 대출 플랫폼이 엄청난 수익률을 약속하다가 인출이 급증하자마자 붕괴합니다. 대한민국의 젊은 세대를 울렸던 루나테라 사태가 바로 그 예시입니다. 다단계 마케팅에서는 이웃이 이웃을 쉬운 돈벌이 이야기로 끌어들이다가 가장 아래 단계에 있는 사람들이 얻을 것이 아무것도 남지 않았음을 깨닫게 됩니다. 부동산 폭등기, 주식 거품, 그리고 힘들이지 않고 부를 얻을 수 있다는 모든 갑작스러운 약속에는 똑같은 지문이 묻어 있습니다. 사용되는 언어는 동일합니다. 이 기회를 놓치지 마세요. 모두가 하고 있어요. 옆집 김 부장님이 얼마나 벌었는지 보세요. 이것이 바로 폰지 효과입니다. 이것은 우표에 관한 것이 아닙니다. 인간의 심리에 관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찰스 폰지의 이야기가 오늘날에도 여전히 중요한 이유입니다. 사기는 단지 교묘한 기술에 관한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인간의 마음에 관한 것입니다. 우리가 절박할 때 불가능을 믿으려는 의지, 숫자보다 이웃을 더 신뢰하는 경향, 그리고 소유에 대한 두려움이 신중함보다 더 클 때 외면하지 못하는 우리의 무능력에 관한 것입니다. 폰지는 1920년에 그것을 이용했고 사기꾼들은 오늘날에도 그것을 이용합니다. 이름은 바뀝니다. 기술도 바뀝니다. 하지만 그 패턴은 영원합니다. 따라서 우리가 얻어야 할 교훈은 폰지가 우표를 어떻게 사용했는지 암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진짜 교훈은 우리 자신의 삶에서 들려오는 그 속삭임을 인식하는 것입니다. 보장된 투자를 자랑하는 친구, 위험 없이 수익을 약속하는 회사, 오르기만 할 것처럼 보이는 시장. 그런 속삭임이 들릴 때 보스턴에 있는 폰지의 사무실 밖에서 현금 봉투를 든 채 자신들의 미래가 도둑맞고 있는 줄도 모르고 부자가 되고 있다고 확신했던 군중을 기억하십시오. 역사는 반복되지 않지만 운율을 맞춥니다. 그리고 폰지 사기의 운율은 항상 똑같습니다. 소수는 부자가 되고 다수는 파멸하며 시스템은 그것이 무너지는 날까지 당신의 희망을 먹고 삽니다.